그 정도로 안내를 드리고 오늘 첫 강연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강연은 그 SK텔레콤에 계신 우리 김종성 팀장님께서 토큰 이코노미 디자인 for disruptive business model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 팀장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승입니다. 좀 이른 아침이어서 자리가 꽉 차진 않았지만 첫 세션이라서 부담도 되고 한편은 또 다들 이제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서로 얘기할 수 있어서 이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토큰 이코노미인데 이게 이제 사실 토큰 이코노미가 작년에는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토큰 이코노미 이제 중요성도 부각되고 심지어는 본인의 직업이 토큰 이코노미스트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이제 등장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예를 들면 링크드인에 토큰 이코노미라고 적어놓으니까 되게 많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무슨 뭐 설계를 요청한다든가. 네. 그래서 왜 토큰 이코노미가 이제 중요해지고 이게 이제 어떤 맥락에서 앞으로 더 중요성을 더해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큰 이코노미 얘기하려면 ICO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 ICO가 토큰을 세일즈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러기 위해서 토큰을 어떻게 디자인할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ICO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개괄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물론 이제 데이터는 다 여러 그 소스가 있어서 올해 2018년 1사분기에 412개가 맞냐 하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ICO 레이팅이라는 사이트에 의하면 올해 412개 1사분기 1, 2, 3월 동안 ICO를 했었는데 그중에 사실상 의미 있는 건 한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10만 불 이상이니까 소소하죠. 그런데 그중에 되게 재미있는 숫자는 89개의 기업이 리스팅이 된 거죠. 거래소에 상장된 거죠. 그것도 정확하게는 약 21일 만에, 그러니까 3주 만에 상장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놀라운 데이터인데, 그럼 이 중에 얼마나 어떤 기업들이 얼마나 가치가 올라갔냐 보시면 사실상은 대부분의 이 기업들은 발행가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83%는 발행가 이하고 소수의 기업만이 발행가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딱 드는 생각이 이 기관들에서 ICO 참여했다가 상장되니까 바로 매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보면은 토큰의 어떤 미래 가치보다는 당장 상장된 이후에 엑시트하고 차익을 실현하는데 그런 매물이 많아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가정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이 토큰의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거나 아니면 그 미래에 어떤 비즈니스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투자자 역시 그 서비스, 그 BM의 어떤 미래 모습보다는 당장 이 ICO라는 특수한 어떤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이제 차익을 실현하는데 이제 급급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발행된 토큰들을 보면은 65%가 아직까지는 서비스, 유틸리티, 그러니까 특정 서비스를 위해서 디자인된 토큰 형태로 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토큰의 종류가 다양하고 어떤 토큰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어떻게 보면 그 비즈니스 모델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기업의 어떤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보면 토큰이라고 하는 게 단지 그 펀드레이징 수단이 아니라 그 서비스에서 새롭게 만들어낼 어떤 에코시스템의 아주 근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담지한 그 서비스의 미래는 결국은 토큰 이코노미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토큰이 뭐냐? 잘 아시죠? 토큰 하면은 뭔가 이 디지털 정보이고 어떤 무슨 단위일 거고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단위일 거고, 그 토큰은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정의들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종의 증표, 디지털 증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토큰의 몇 가지 특징을 보면 일단은 토큰은 어떤 자산의 디지털 증표입니다. 자산의 디지털 증표인데 그게 뭐 유형이나 무형이나 아니면은 뭐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그게 일종의 권리이거나 특정 상품이거나 관계없이 일종의 자산의 디지털 증표로서 이해될 수 있고 여기서 블록체인에서는 중요한 거는 그 토큰의 오너십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더 나아가서는 스마트 컨트랙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달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바로 이제 토큰입니다. 그래서 그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누가 그 토큰을 이제 쓰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쓰게 할 거고, 그게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그게 참여자들에게 어떤 베너핏을 줄 거냐, 어떤 리워드를 줄 거냐,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거냐가 사실은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토큰을 만들어낸 일련의 작업을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은 요즘에는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수많은 자산들, 실물 자산이죠. 실물 자산이 디지털화되고, 디지털화될 때 토큰으로서 이제 표현하고 토큰으로 거래하는 모델들이 사실 여러 가지 형태의 모델들로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큰, 그럼 어떤 종류의 토큰이 있냐? 그럼 나의 이 서비스에 맞는, 내가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비즈니스에 적합한 토큰이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토큰의 속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구조, 메커니즘이 중요한데, 분류하는 기준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작년이 아니죠. 지난달에 그 뉴욕에 컨센서스 2018이라는 이제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 때 그 돈 탭스코트, 블록체인 혁명을 쓴 저자, 돈 탭스코트가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되게 직관적인 것 같아요. 토큰에 대해서 7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하나는 이제 화폐 성격, 커런시, 그 다음에 플랫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는, 이오스 같은 거는 플랫폼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런 토큰들. 그 다음에 특정 서비스에서만 사용되는 유틸리티. 그리고 뭐 증권형 토큰. 또 올해 주목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폴리메스라는 회사인데, 폴리메스는 증권형 토큰을 만드는, 근데 그걸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쨌든 근데 그런 시큐리티 토큰, 뭐 그 이외에도 천연자원, 자연자원을 담보로 한 그런 토큰들,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분류 기준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법적인 기준, 그러니까 법적인 영향을 어떻게 받냐가 어떻게 보면 제일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위스 핀마, 그러니까 금융감독기관이죠. 여기서는 페이먼트 토큰과 그다음에 유틸리티 토큰, 에셋 토큰을 분류했는데, 페이먼트는 말 그대로 지불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이때는 우리가 AML이나 그러니까 자금 세탁 방지나 KYC, 개인 신원 확인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거고, 그런 레귤레이션을 따라야 되고, 아래 에셋 토큰은 증권과 똑같습니다. 시큐리티, 증권과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증권 발행과 거래에 대한 이런 룰들을 다 지켜야 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 뭐 재작년에 나온 대부분의 토큰들은 다 유틸리티 토큰을 사실은 뭐 증권형 속성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틸리티 토큰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다 이 규제를 이제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쓰고 있는데, 이건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말 본질적으로 증권형 속성을 가지고 있는 토큰들이 나오면 지금 시장보다 훨씬 더 다른 형태의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왜 토큰을 굳이 만드냐? 이게 근저에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합의 알고리즘에 기반한 거잖아요. 왜냐? 이 신뢰라고 하는 게 중앙화된 누군가에 의해서 보장되는 게 아니라 이 피어들끼리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컨센서스가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 컨센서스를 만드는 거는 결국은 참여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참여자 간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인센티브와 페널티 구조가 밑에 깔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토큰이라고 하는 게 그 인센티브 메커니즘에 기저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블록체인에서는 더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행위자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하나의 이제 동인으로서 토큰이 이제 주어지는 거고, 그게 결국은 전체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컨센서스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데 기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행동심리학, 행동경제학, 한번 그 넛지라는 책 한 번쯤 다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셨을 텐데, 이런 행동경제학자들이 하는 이제 이런 이론에 의하면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자유주의적 퍼터널리즘은 개입주의에 해당하는데, 뭐냐면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어떤 행위자들이 뭔가 의도해서 너 이거 해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를 잘 만들면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 전체 메커니즘은 그 에코시스템을 잘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어떤 설계, 그래서 초이스 아키텍트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초이스 아키텍트를 잘 만들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자유롭게 의사결정,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결국은 그 전체 네트워크를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기제로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론에 입각해서 이제 토큰 경제에 대한 설계가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 토큰 사서 얼마를 벌자 이게 아니라 토큰은 말 그대로 하나의 수단이에요. 이네이블러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그 에코시스템을 어떻게 잘 서큘레이션 하게 할 거냐를 보장하는 거지 이거 자체가 목적이 이제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토큰 이코노미를 설계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 생태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덧붙여서 그럼 토큰 설계 중요한 거는 토큰이 어떻게 될 거냐, 토큰의 밸류가 어떻게 달라질 건지에 대한 예측하는 모델들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투자자, 그러니까 토큰을 뭔가 가지고자 하는 자,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투자 목적도 있거든요. 사용 목적도 있지만 그러면 그 메커니즘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제 고민할 때는 밸류에이션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전통적인 DCF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들은 사실 토큰 이코노미에 유효하지 않지만 뭐 시큐리티 토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뭐 이자율 계산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전통적인 형태의 어프로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모델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전체 생산 비용을 가지고 뭐 비트코인의 가치를 뭐 추정해 본다든가 이런 모델들이 있고 가장 많이 쓰이는 모델 중에 하나가 MV는 PQ, 그러니까 화폐 수량설에 입각해서 토큰의 밸류를 이제 추정해 보는 건데 이게 사실 100년이 넘은 이론이라 뭐 지금 유효하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100년 전에 만들어졌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케인즈에 의해서 많은 공격을 당했고 그게 이제 20세기 후반에 다시 그 밀턴 프리드만 같은 화폐 이제 수량주의자들에 의해서 좀 더 보완이 됐지만 이제 근저에 깔린 것들은 되게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식이냐면 그러니까 특정 화폐 통화량 전체는 결국은 PQ는 이제 GD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경제 합하고, 그러니까 화폐 합이 경제 합하고 같다는 게 기본 이론인데, 이제 이거 계산할 때는 단순하게 하자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의 전체 시가총액이 얼마냐.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전체 시가총액이 얼마냐. 나는 그 중에서 몇 %의 마켓쉐어를 할 거냐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속도, V가 속도인데, 자산의 속도인데, 속도를 가정해서 M을 구합니다. M을 구하고 전체 화폐 가치죠. 그거를 우리가 발행하는 토큰의 수로 나누면 토큰의 가치가 되겠죠. 근데 이런 아주 기초적인 모델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들이 이제 있어 왔고요. 그게 뭐 V를 가정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이론들에 대한 끊임없는 보완과 새로운 접근들이 계속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뭐 볼트 모델이라고 해서 이거는 알렉스 에반스라는 사람이 제안한 건데 보물 토빈 이론 가지고, 그러니까 경제학 다른 이론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방법론을 훨씬 더 개선하는 그런 접근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블랙숄츠, 우리 파생상품 밸류에이션 할 때 쓰는, 그러니까 이 리얼 옵션 방법론인데, 일종의 이제 이것도 그렇게 보는 거죠. 이 토큰을 일종의 콜 옵션으로 보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거를 이제 블랙숄츠 모델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하는 접근들도 있어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어떤 금융공학을 하는 분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또는 토큰 밸류에이션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이론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게 생태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의 토큰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은 그 에코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로 이제 귀결될 수가 있는데, 한쪽에 그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잘 디자인하는 쪽이 있다고 하면 게임 이론, 한쪽은 그 메커니즘을, 그러니까 그 여러 인센티브 시스템의 합을 잘 최적화하는 이론들이, 그러니까 모델들이 더 이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 비탈릭 부테린도 여러 번 하는 얘기인데, 게임 티어리보다는 메커니즘 디자인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럼 저걸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은 토큰 이코노미의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게임 티어리는 우리가 잘 아는 인센티브 구조를 이제 서로 이제 만드는 거고, 메커니즘 디자인은 이건 좀
기존에 우리가 접근하는 전체 시스템의 최적화 모델들에 대한 기법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뭐 문제 정의하고 하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예전에 이제 제가 전체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회사 특정 기업의 재무제표를 예측하는 추정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든다고 하면 그 시장 전체를 모델링을 해요. 그래서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다 정의하고 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구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시뮬레이션하는 그 루프 모델을 만드는 그런 접근을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토큰 이코노미에서는 전체 시장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더리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다 고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메커니즘 디자인이 중요하지만 그런 이제 전통적인 시스템 다이나믹스가 또 여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 에이전트 베이스 모델링, 그러니까 복잡계에서 그 시뮬레이션 모델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ABM이라고 하는 툴을 가지고 토큰 경제를 설계하는 게 그러니까 최근 몇 달 사이에 이제 하나둘씩 이런 모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베이스 모델링은 철저하게 당연히 이제 그 여러 가지 컴퓨테이션한 기법들을 쓰는데 이 에이전트가 최종 그러니까 바텀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행위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그게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요소들을 이제 계산하는 모델들이고 우리 이제 복잡게 하면은 사실 어떤 딱 이론이나 모형을 상정하고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접근도 그렇게 유사하게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ABM은 아직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ABM으로 토큰 이코노미를 설계한 그런 ICO 사례는 아주 극히 드물지만 앞으로는 이런 모델들이 이제 조만간 더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본질로 돌아와서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결국은 돌아가면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게 핵심이 아니라 이거잖아요. 그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최적화된 그런 토큰 이코노미를 어떻게 설계하냐. 얘하고 되게 핏한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건 결국은 이게 새롭게 만들어낸 그 에코시스템들을 계속 진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새로운 어떤 사용자들이 유입될 때마다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비즈니스가 계속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게 사실은 이제 토큰 이코노미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코시스템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이 가치 내가 이거 얼마로 발행가 할 거야, 이건 몇 개 만들 거야. 그리고 얘는 예를 들면은 몇 개는 퍼블릭 ICO하고 몇 개는 프라이빗 할 거고 또 몇 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뭐 이런 식의 접근들, 되게 1차원적인 접근들로는 이 구조가 안 나오겠죠. 이 BM에 대한 고려가 핵심인데 이거 없이 이것만 막 계산해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토큰 이코노미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까지 나와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중요성이 앞으로도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ICO 하는데 토큰 이코노미 디자인에 여러 가지 룰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에게 잠깐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토큰 생태계는 비즈니스 생태계예요. 그러니까 토큰을 어떻게 거래할까에 좀 더 넘어서서 정말 이 비즈니스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러 플레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게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서 분산형 앱, D앱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고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제 블록체인 코어 이제 플랫폼 영역이 있고 그 이후에 수많은 앱들이 올라가면 그런 토큰들이 뭔가 거래가 되고 여러 참여자들이 이제 사고 팔면서 그 유동성들이 늘어나고 그게 다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에 이제 재투자되는 그런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이 에코시스템 내에서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토크나이제이션 설명드릴 때 기존의 전통적인 실물 자산들이 이제 토크나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어떤 에셋들이 그 토크나돼서 거래되는 그런 시장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뭐 부동산이 됐던 뭐 예술 작품이 됐던 이런 새로운 어떤 형태의 이제 거래들이 많아지는 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어떤 BM의 큰 축이 될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은 이거 최근에 번역도 됐습니다. 크리스 버니스키 아까 MV는 PQ 그 모델을 최초로 이 토큰 이코노미 설계에 제안한 사람이 크리스 버니스키라고 하는 이 투자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암호화 자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자산의 이 책에 이제 서문격에 해당하는 데 나오는 글인데
먼저 저질러라 그리고 용서를 구해라 문제 생기면 뭐 이런 건데 실리콘밸리에서는 되게 흔한 표현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반은 금융이잖아요. 금융에서 이런 거 하면 잡혀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새로운 기술로 혁신을 계속 꿈꾸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블록체인 기술로 과감하게 새로운 것들을 제안을 하고 그리고 계속 시도해보는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생각들 하시는 동안에 어제 그 경제학자가 그 발표한 거가 크립토 이코노믹스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그 발표에서 질문 나온 게 크립토 이코노미하고 토큰 이코노미하고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었는데 어제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됐거든요. 혹시 그 차이가 있습니까? 네, 그 유명 경제학자가 대답을 못한 걸 제가 답변드리 어려울 것 같은데 그 크립토 이코노미라고 할 때는 크립토 에셋이 만들어낸 전체 사회경제 시스템을 크립토 이코노미라고 보통은 얘기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포괄적이죠. 그래서 토큰 이코노미는 토큰이 만들어내는 생태계에 좀 더 포커스된 개념으로 뭐 이론적이진 않지만 그렇게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답에 만족들 하시나요?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질문 없으시면 제가 또 하나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ICO 한 회사들도 있고 이제 ICO를 준비하는 회사들도 있고 하고 하는데 아주 스티피드한 퀘스천 하나는 이 꼭 ICO를 할 때 그러니까 특히 뭐 엔진 같은 거 저거 하고 간다고 그랬을 때 이걸 꼭 토큰을 발행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 없이도 뭐 할 수 있는 거 아닌지 뭐 그런 질문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토큰을 갖는다는 거는 뭐 투자자 목적도 있지만 사용자 목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과거에 뭐 크라우드 펀딩이든 IPO든 뭐 주식 발행이든 채권 발행이든 이런 형태의 펀드레이징 플러스 그리고 실제 사용자에게 뭔가를 이제 선판매하거나 어떤 사용권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 보면 되게 이제 단절적으로 내가 이걸 토큰이든 증권에 뭔가 발행해서 쓸 수 있는 게 되게 단절적이었는데 이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수많은 그 어떤 서비스에 관련된 생태계를 다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금융부터 시작해서 뭐 서비스 기술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토큰 경제를 그러니까 토큰 경제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저는 브레이크드루한 그런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예전에 그 트래디셔널한 그 회사들의 주식 발행하는 주식 같이도 쓰면서도 거기서 제공하는 서비스고 하고 할 때 사용하는 그 일렉트로닉 뭐 페이먼트라는 그 캐시 같이도 쓸 수 있다. 네, 라고 맞습니다. 하고 하는 네. 거. 예. 예. 우리 김 부사장님. 예, 설명 잘 들었고요. 크립토 이코노미 시대가 되면은 지금 SKT 같은 사업자는 그것을 기회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위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보통신 생태계를 사업자들이 쭉 이렇게 좀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좀 분산화되고 그럴 것 같은데 위기를 보는지 기회로 보는지 그 다음에 뭐 기회라고 본다면 어떤 식의 뭐 사업 전개 비즈니스 모델을 좀 생각하시는지 혹시. 네,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뭐 그런 질문과 유사한 것 같아요. 뭐 4차 산업혁명이 위기냐 기회냐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새로운 큰 패러다임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위기로 인식하냐 기회로 인식하냐를 떠나서 이제는 그런 새로운 기술 혁신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는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기업이 또는 이제 더 나아갈 방향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서 가야 되겠죠.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뭔가 새로운 지배구조를 만들거나 뭐 주식회사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지만 뭐 그런 것까지는 지금은 고려 안 하더라도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이게 기술뿐만 아니라 금융이죠. 금융이자 기술이자 새로운 비즈니스인데 이런 이 환경, 변화되는 환경에서 어떻게 잘 또 더 나은 것들을 만들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예, 질문하시죠. 강연 감사합니다. 자, 아직까지 성공적인 뭐 서비스 혹은 유틸리티 토큰 같은 사례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어떤 형태의 서비스나 어떤 형태의 뭐 유틸리티 토큰이 좀 성공할 거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기존에 우리 뭐 1,600여 개 이제 토큰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고는 사실 우리 다 알잖아요. 대제한적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뭐 새로운 시도들은 계속 있습니다. 뭐 제3세대 블록체인을 꿈꾸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이 플랫폼은 아니지만 디앱으로서 뭔가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쓰게 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등장했는데 블록체인 개념이 이제 워낙 넓다 보니까 그 다음에 광범위하고 응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단정적으로 그걸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 네트워크 이펙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더 유효하고 되게 이게 블록체인 기반은 그러니까 ICO를 하든 안 하든 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 세계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효과 어떻게 창출할 거냐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는 서비스가 이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